아버님, 어머님 장례식에 이런 얘기 죄송한데요. 저 내일 오후 스케줄은 꼭 나가야 해서요. 며느리 유나가 빈소 한쪽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며 건넨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관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내 명자가 숨을 거둔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명자의 손에서 마지막 온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아프지 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5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8배 만나 30에 결혼했으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명자와 함께 보낸 셈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큰 싸움도 없었고 특별히 극적인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조용한 부부였습니다. 명자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동네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아들 지훈이 태어난 뒤로는 그 아이 키우는 게 저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지훈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30에 유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명자는 그때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네. 지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 명자가 그렇게 말하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설명해 줬습니다. 인터넷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물건을 소개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일이라고요. 요즘은 그런 직업도 있어요. 아버지, 유나가 꽤 유명해요. 지훈이는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초반엔 유나도 자주 집에 왔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엔 꼭 얼굴을 비췄고 명자가 해준 밥도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요즘 바빠서요, 어머님.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유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섭섭해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거야. 이해해.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명자는 혼자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명자가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고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여보, 명자가 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명자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됐어. 무슨 소리야. 괜찮아. 우리 천천히 나아지면 돼.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예전처럼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걸. 그 뒤로 2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명자를 돌봤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고 밥도 떠먹여야 했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뒤집어 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명자가 평생 저와 지훈이를 돌봐준 것처럼 이제 제가 명자를 돌볼 차례였으니까요. 지훈이는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촬영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요. 죄송해요. 몇 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명자는 섭섭해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이한테만 물었습니다. 유나는 건강해? 네, 엄마, 괜찮아요. 지훈이는 그렇게 대답했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명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훈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지훈이는 그날 저녁 병원으로 왔습니다. 유나도 함께였습니다. 명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가늘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는 눈을 반쯤 뜨고 지훈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게 명자가 지훈이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병실 한쪽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른 새벽, 명자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명자의 손을 잡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장례식장을 알아봤고 명자의 시신은 그날 오후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빈소가 마련되고 명자의 영정 사진이 걸렸습니다. 사진 송명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저는 영자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조문객을 맡고 장례 절차를 챙겼습니다. 유나도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장례식에 이런 얘기 죄송한데요. 저 내일 오후 스케줄은 꼭 나가야 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내일 오후에 협찬 촬영이 있거든요. 이거 못 나가면 위약금 물어야 해서요. 그래서 발인 전까지만 있고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유나는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며느리는 협찬 일정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명자가 살아있을 때 명자는 유나를 좋아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아팠을 때 유나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죽은 지금 유나는 협찬 촬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뭔가 크게 어긋나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자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자의 장례를 치른 뒤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니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명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들어요. 그렇게 부르던 명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밑반찬을 사다 놓고 냉장고를 확인하고 집안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명자가 살아있을 때도 죽은 뒤에도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안부 문자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느 날 저는 지훈이한테 물었습니다. 아, 요즘 좀 바빠요. 광고 촬영이랑 행사가 많아서. 지훈이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서재에 앉아 명자의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지훈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들이 앨범 속에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명자는 사진 정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앨범마다 날짜와 장소를 적어 놓았고 옆에 짧은 메모도 남겨놨습니다. 지훈이 첫 소풍날. 도시락 싸는데 2시간 걸림. 제주도 여행. 남편과 길 잃어서 한참 헤맬. 그런 글들을 읽으며 저는 웃다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한테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조심해서 와라. 그리고 다시 앨범을 보려는데 실수로 휴대폰을 만졌는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창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사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었습니다. 명자가 평생 아끼던 피아노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앞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한쪽 다리를 꼬아 세운 채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사진은 유나의 SNS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오늘 화보 촬영 성공. 요즘 시댁집이 촬영하기 딱 좋은 스튜디오예요. 크크 감성 좋지 않나요? 그 문장 아래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분위기 미쳤다. 언니, 집 진짜 예쁘네요.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저는 다시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피아노 옆 선반에는 명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49제를 앞두고 지훈이가 가져다 놓은 작은 액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사진 속에서 그 액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워놓고 찍은 겁니다. 저는 사진을 계속 확대해서 봤습니다. 거실 한쪽 테이블에는 제사상에 쓰던 작은 촛대가 보였습니다. 제사를 지낸 뒤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건데 유나의 사진 속에서는 그게 옆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치우고 찍은 겁니다.
명자의 사진을 치우고 제 사상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화보를 찍은 겁니다. 그것도 시댁집이 촬영하기 딱 좋은 스튜디오라는 농담을 덧붙여서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게 정상인가? 아내가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며느리는 그 집에서 화보를 찍고 있었습니다. 49제도 안 지났는데 며느리는 제 사상을 치우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백 명이 보는 인터넷에 올리고 감성 좋지 않나요?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명자가 평생 아끼던 피아노. 명자가 매일 닦고 가끔 앉아서 에델바이스를 쳤던 그 피아노. 명자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올려놓았던 그 피아노. 그 피아노 앞에서 유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댁집이 촬영하기 딱 좋은 스튜디오예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피아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명자의 사진도 선반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건반이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저는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명자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그 건반을. 여보, 이게 맞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 유나가 우리 집에서 사진 찍었다며?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그게 유나가 촬영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허락했어요. 너 엄마 49제도 안 지났는데 그건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지훈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유나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지 않니? 명자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명자가 좋아했던 건 유나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유나를 좋아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나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걸. 유나가 명자를 찾지 않는다는 걸. 명자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참았습니다. 저는 명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49제를 지냈습니다. 작은 절에서 스님을 모시고 간단히 제를 올렸습니다. 지훈이도 왔고 유나도 왔습니다. 유나는 검은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화장은 여전히 진했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를 지내는 내내 유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가 죽고 49제를 지내고 이제 명자는 정말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명자의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살아야 하나? 명자가 없는 이 집에서 혼자서 며느리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49제를 지낸 뒤 저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 안을 걸어 다니며 명자가 살던 흔적들을 바라봤습니다. 부엌 찬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그릇들, 거실, 소파 위에 놓인 명자가 뜨개질하던 방석, 침실 서랍에 차곡차곡 개켜진 옷가지들, 모든 게 명자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재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뒀던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명자가 살아있을 때 정리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명의였습니다. 30년 전 명자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사 월급을 모아서 대출도 받아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생겼네. 명자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지훈이가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그 모든 시간을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명자가 쓰러진 것도 이 집이었습니다. 명자가 마지막 숨을 쉬던 병원에서 돌아온 곳도 이 집이었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명자가 남긴 수첩이 나왔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페이지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명자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학원비 30만 원, 남편 양복 15만 원, 겨울 난방비 8만 원. 생활비 내역이었습니다. 명자는 매달 가계부를 썼습니다. 들어온 돈, 나간 돈 모두 정리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지훈이 대학 등록금 300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 50만 원, 아파트 대출 상환 80만 원. 명자는 한 푼 한 푼 아껴 썼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사였지만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키우고 집 대출 갚고 부모님 병원비 보태고 그러면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아끼면 돼. 우리 괜찮아.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 명자의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한도윤.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남편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그 문장을 보고 저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명자는 자기가 먼저 죽을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뒀던 겁니다. 제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씩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명자 없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화보 찍으러 오는 이 집에서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의 수첩을 보고 등기부, 등본을 보고 명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박명호, 제 옛 동료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20년을 함께 근무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명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호야, 나 한도윤이야. 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형수님 일은 정말 조의를 표합니다. 고마워. 그런데 명호야, 내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지금 사시는 아파트요? 응, 갑자기 왜요?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시려고요? 아니, 그냥 팔고 싶어. 박명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 혹시 뭔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내일 사무실로 갈게. 자세한 얘기는 거기서 하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박명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벽에 걸린 자격증 액자들. 박명호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형님,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명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파시겠다고요? 응, 이유가 뭔가요? 혹시 돈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기부하려고. 기부요? 박명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시설이 있잖아. 거기에 명자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어. 박명호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그럼 형님은 어디서 사시려고요?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으면 돼. 혼자 사는데 큰 집 필요 없잖아. 하지만 형님, 그 집은 형님이 평생 모아서 산 집 아닙니까? 형수님이랑 함께 살던 집이고요.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팔려는 거야. 박명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명자가 평생 그 집을 아꼈어.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고 가꿨지. 그런데 명자가 죽고 나니까 그 집이 스튜디오가 돼버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며느리 유나 얘기를 했습니다. 장례식 날 협찬 일정 걱정하던 것. 49제도 안 지났는데 집에서 화보 찍은 것. 시댁 집이 촬영하기 딱 좋은 스튜디오라고 SNS에 올린 것. 박명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명자가 아끼던 피아노 앞에서 명자 사진 치워놓고 웃으면서 사진 찍더라고. 그걸 보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 박명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아드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훈이는 모를 거야. 아직 말 안 했으니까. 말씀 안 하셨어요? 응.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착한 애야. 엄마도 잘 챙기고 나도 잘 챙기고. 하지만 지훈이는 유나를 사랑해. 그래서 유나가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박명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박명호를 봤습니다. 명호야, 나 이제 늙었어. 명자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며느리가 촬영하러 올 때마다 그 모습 보고 살 자신이 없어. 형님, 차라리 집을 팔아서 명자 이름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명자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아픈 아이들 돌보는 데 쓰면 명자도 좋아할 것 같아. 박명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고마워.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명호야,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지훈이한테도. 네, 형님. 걱정 마세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명자 없는 삶을. 집에 돌아와서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명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한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라면 뭐라고 했을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괜찮아. 명자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을 위한 마지막 예일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중얼거리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박명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집 시세 알아봤습니다. 지금 팔면 괜찮은 가격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호스피스 시설도 알아봤는데요. 서울에 한 곳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 돌보는 곳인데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로 하자. 네, 형님. 그럼 계약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명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지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여전히 밑반찬을 사다 놓고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집을 팔기로 했다는 것도, 명자 이름으로 기부하기로 했다는 것도, 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명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계약 거의 다 됐습니다.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 고생했어. 형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응, 괜찮아. 저는 전화를 끊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명자와 함께 꾸민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명자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나야 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라면 괜찮다고 했을 거라는 걸. 며칠 뒤 저는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저녁 먹으러 와라. 유나도 데리고. 네.
갑자기요. 응.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와서 들어. 중요한 얘기야. 지훈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갈게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명자가 자주 해주던 된장찌개였습니다. 명자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명자의 레시피를 따라 찌개를 끓였습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와 유나였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지훈이는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유나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유나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응, 왔어. 앉아. 저는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하셨어요? 지훈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자주 해주던 거야. 와, 맛있겠다. 지훈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유나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찌개를 뜨기 전에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유나야, 네, 아버지.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유나도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몇 달 뒤에 비워야 할 것 같다. 지훈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어. 뭐라고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너희 엄마 이름으로 병원에 기부될 거야. 아픈 아이들 돌보는 호스피스 시설이야. 너희 엄마가 평생 아이들 가르쳤으니까 거기 쓰면 좋아할 것 같아서. 지훈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유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야. 집을 팔아서 기부하기로 했어.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봤습니다. 명자가 죽고 나서 이 집이 더 이상 집 같지가 않더라고. 그게 무슨 스튜디오가 돼버렸거든.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49제도 안 지났는데 이 집에서 화보 찍더라고. 너희 엄마가 평생 아끼던 피아노 앞에서 너희 엄마 사진 치워놓고.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저도 일이 있어서. 일이 중요하지. 알아.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세상이 불편해. 아내가 죽었는데 며느리는 협찬 일정 걱정하고 장례식장에서 휴대폰 보고 제사상 치우고 사진 찍고. 그게 일이니까 괜찮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제사에 한 번 덜 신경 쓴 걸로 우리 삶을 빼앗으시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야. 이 집은 원래 내 거니까. 하지만 언젠가 지훈 오빠 집이 될 거였잖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걸 지금 팔아버리신다고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는 유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어.
내 집이니까. 아버님!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이가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유나는 지훈이를 뿌리치고 저를 봤습니다. 저 그렇게 잘못했나요? 일하느라 바빴던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요즘 누가 일 안 하고 살아요?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도 갔고 사십구제도 갔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장례식 가는 게 예의가 아니야. 마음을 다하는 게 예의지. 마음을 다하라고요. 제가 무슨 마음을 안 다했는데요. 명자가 아팠을 때 한 번도 안 왔잖아. 2년 동안 유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명자가 반신이 마비돼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누워 있을 때 너는 한 번도 안 왔어. 바빠서, 일이 있어서, 스케줄이 겹쳐서. 그건 그리고 명자가 죽고 나서는 이 집에서 사진 찍었지. 시댁집이 촬영하기 딱 좋은 스튜디오라면서.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랑 이 집을 나눠 살 수가 없어. 명자가 평생 아낀 집을 명자가 없는데도 계속 스튜디오로 쓰일 집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과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사과는 필요 없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간 좀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유나도 반성하고 있고,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아, 너는 착한 아이야. 엄마도 잘 챙기고, 나도 잘 챙기고. 그건 고마워. 하지만 너는 유나가 뭘 하는지 몰랐잖아.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아버지, 예의를 모르는 사람과 이 집을 나누어 살 수는 없어.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어. 몇 달 뒤면 이 집 비워야 해. 나는 작은 곳으로 이사 갈 거고 너희는 너희 삶을 살면 돼.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밥 먹어. 식기 전에.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유나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뭐라고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자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얼마 뒤 지훈이와 유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찌개가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명자가 없는 식탁에서, 아들도 없는 식탁에서. 그렇게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훈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방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박명호가 계약 서류를 가져왔고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박명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아파트는 팔렸고 그 돈은 명자의 이름으로 호스피스 시설에 기부됐습니다. 최명자 병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박명호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병동 입구에 명자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이름이 남았어. 저는 명자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평생 아끼던 그 마음이 이렇게 남았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라면 기뻐했을 거라는 걸.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30년간 모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명자의 옷, 명자의 책, 명자가 쓰던 물건들.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에 명자의 사진과 수첩, 그리고 명자가 자주 입던 스카프 하나를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피아노는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명자가 좋아하던 피아노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하기 며칠 전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훈이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 유나랑 이혼해요. 서로 합의했어요. 지훈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 일로 계속 싸웠어요. 유나는 아버지를 원망했고, 저는 유나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냉정했는지, 왜 아버지 마음을 몰랐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지쳐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훈아,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문제예요. 저희가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미안해하실 일 아니에요. 저도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명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건가? 저는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이혼까지 하게 됐어. 내가 너무 심했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지훈이와 유나 사이에 원래부터 금이 가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저 그 금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저는 작은 짐 몇 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명자와 함께 꾸민 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서재. 모든 곳에 명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야 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웠어. 행복했어. 그렇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명자의 사진을 작은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좁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끔
최명자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읽어줄 거예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기 돼지 삼형제 어때? 좋아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자도 이런 웃음을 좋아했을 거라고. 어느 날 저녁 지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와라. 저녁 먹고 가. 토요일 저녁 지훈이가 왔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지훈이를 맞았습니다. 지훈이는 작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혼자 살기엔 괜찮네요. 충분해. 저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훈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참 말없이 밥을 먹다가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유나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할 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유나, 기분 상할까봐. 그게 잘못이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 아내를 사랑한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든.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이제 혼자 살아요. 원룸에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괜찮아요. 혼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워가면 돼.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나도 괜찮아. 최명자 병동 가서 봉사하고 집에 와서 쉬고 그렇게 살아. 최명자 병동이요? 내 엄마 이름 붙은 곳이야. 아픈 아이들 많더라. 거기 가면 내 엄마 생각이 나. 지훈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거기 가도 될까요? 엄마 이름 붙은 곳이니까 가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이번 주말에.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뭘?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지훈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마워. 저는 거실에 앉아 지훈이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지훈이가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이제는 각자 다시 시작해보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각자 다시 시작하자.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천천히 하면 돼. 지훈이가 명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저는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켜보고 있지. 엄마한테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제 우리 잘 살아야 해. 그게 내 엄마한테 보답하는 거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살게요. 나도 그럴 거야. 두 사람은 명자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명자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봤지? 지훈이가 왔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애도 컸어.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걱정 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다음 주말 저는 지훈이와 함께 최명자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명자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표지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표지판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병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고 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고 지훈이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야기 재밌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읽어줄게. 약속이에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음 주에 또 가도 될까요? 그럼 같이 가자.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명자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지?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저희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는 걸.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도 혼자 살지만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최명자 병동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아픈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명자의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의미 있게. 명자가 남긴 사랑을 이어가며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